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의인을 찾습니다. 명예전당 백인의 의인전 17번째 시간입니다. 날씨 얘기로 오프닝하는 게 항상 너무 상투적이긴 한데 올해만큼 날씨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해가 또 있었나 싶어요. 해가 바뀌면서 계속 변화가 느껴지는 게 올해 장마가 유독 또 짧지 않았어요? 7월 초에 장마가 끝났다고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장마 기간이 보름 안팎에 불과했어요. 1974년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였다, 마른 장마였다. 그렇군요. 폭염이 더 심하게 느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장마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막 수해 피해가 크게 발생하기도 하고. 게다가 아직까지 태풍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지도 않았죠. 맞아요. 네. 한반도는 8말 9초,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대개 태풍이 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장마가 벌써 끝났네? 이제 비 피해는 없겠네? 라는 생각, 아니란 생각으로 마음 놓고 방심하고 계신다면 그러다 정말 큰 수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발 마음 놓지 마시고 국지성 호우와 태풍의 위기 다가올 수 있다. 모두 철저히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명예전당 수해 관련된 이야기를 좀 채워볼까 합니다. 수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빛을 발하면서 많은 분들 도와주신 의인분들을 조명하고요. 또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예방책을 세워야 될지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처음부터 함께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오. 영상 만나본 뒤에 오늘의 특별 게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여름철만 되면 가슴을 졸이게 하는 수해. 그 가장 큰 원인은 역시 태풍과 집중호우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와 강원도에 피해를 남긴 태풍과 집중호우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2000년 이후 막대한 피해를 남겼던 태풍과 집중호우를 정리해봤습니다. 루사. 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육중한 열차나 버스가 뒤집힙니다. 저도 바람이 기억나요. 뒤집혀버린 기억나죠. 차량들. 바로 2002년 8월 태풍 20년이 루사가 만든 훌쩍 넘었는데도 여전히 기억나요. 당시 강릉에는 단 하루 만에 8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루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하루 최다 강수량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246명이 숨지고 6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6만여 강원도에서만 사망과 실종 143명, 이재민 4만 어휴. 10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재산 피해 역시 약 5조 1000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긴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루사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2003년 9월 또 하나의 강력한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로 태풍 매미입니다. 매미는 한국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강한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 역대급 유리가 다 깨졌네. 강풍과 이에 동반되는 저이 이미지 기억나요. 순간 한반도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크레인이 만듭니다. 그냥 넘어진 네, 거죠? 네. 막대한 피해를 남긴 매미는 지금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악명 높은 태풍이었습니다. 수해는 태풍에 의해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피해도 급증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6년 인제를 물바다로 만든 네, 폭우였습니다. 맞아요. 당시 인제 지역엔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29명의 인명피해를 비롯해 이재민 564가구, 어휴. 1,444명 등 3,22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과 볼라벤. 2019년 9월 태풍 링링 역시 아하. 기억에 남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볼라벤은 제주도와 서해안을 강타해 800억 원의 피해를 남겼고 링링은 서울을 직격해 서울에서 겪은 가장 강한 태풍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끔찍하네요. 제8호 태풍 바비가 현재 제주도 남서쪽 해상에서 태풍이 또 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오는 목요일 새벽쯤에 10호 태풍 하이선이 당초 예상보다 진로를 서쪽으로 틀어서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한 달 사이 연속으로 3번 태풍이 찾아왔던 해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2020년입니다.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이 연달아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한반도 최초의 3연속 태풍 상륙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0년 8월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바비는 예상보다 빨리 약화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흘 후 강력한 태풍 마이삭과 그보다 더 강한 태풍 하이선이 연달아 상륙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남겼죠. 전국에 걸친 정전, 침수, 항공편 마비까지 이어지며 철근이 다 휘어졌네. 얼마나 연속적이고 예측 불가한지 보여줬습니다. 기후변화 시대 얼마나 더 강력한 태풍이 얼마나 더 많은 국지성 호우가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무너뜨릴지 알 수 없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는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명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네. 아니, 화면에서 걸어 나오세요? 저희가 화면에서 만난 바로 그분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켓만 벗고 딱. 네. 네. KBS 이청초 기자 자리였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이청초 기자입니다. 네. 너무 신기해요. 이게 현실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야, 사실 오늘 명예전당이 수해 특집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 이청초 기자가 오셨다는 거는 아무래도 재전담 전문 기자가 아니실까 좀 생각하게 되거든요. 맞나요? 강원도 자체가 워낙 재해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집중호우나 태풍, 겨울에는 폭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강원도에 있는 기자들은 재해 전문 기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요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전문 기자분 중에 이청초 기자가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미모. 죄송합니다. 저랑 코드가 맞으신 분이네. 저도 외모 때문에 지금 MC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랑 딱 코드가 맞으신 분이 잘 오신 것 같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 두 분이 딱, 네. 같은 수준이 있어요. 코드는 모르겠고, 예. 레벨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레벨이요. 네. 우리 이청초 기자가 네. 강원도청을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원도의 종합적인 수해 대책 이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바로 이 오늘 명예전당에 이렇게 초대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딱 보니까 전직 기자님, 현직 기자님 두 분이 기자님 계시니까 저는 시청자 모드로 편안하게 이렇게 지켜보면서 오늘 오랜만에 네. 편하게 좀 방송해 보겠습니다. 과연 소 소장님이 한마디도 안 하고 구경만 할 수 있을까? 한번 저만의 관람 포인트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첫 번째 의인 만나보면서 오늘 방송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의인, 2016년 태풍 차바가 강타했을 때 울산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미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 멀리 어우. 사람이 고립되어 계시네요. 근데 아직 저 정도면 걸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 앞에 물살이 이렇게 위험하다. 좀 빠르게 좀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고요한 게 아니고. 거기랑 다른가 보네. 지금 한 분이 일단 접근을 시도하시는 것 같고요. 와, 오, 보세요. 안 되겠다. 막 떠내려가시네. 갑자기 너무 위험한데요. 안 되겠다. 계속 안 된다. 그러네, 이게 보이는 거랑 다르군요, 막상. 달라요. 보이는 거는 너무 다릅니다. 와. 위험하기도 하겠네요. 네네. 그 로프 연결을 하셨네요. 그래서 구출하고. 다행이네. 아주머니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많이 뭉클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한 사람을 구해냈다니 그게 엄청 감동이었습니다. 아찔했네요. 울산의 한 야외 주차장이 이미 지금 물이 차오른 상황이었고요. 그 주차장에 고립된 분을 구하기 위해서 시민분들이 힘을 합쳐서 결국 구조에 성공하신 그림이었어요. 일단 이건 좀 궁금해요. 저분은 어쩌다가 저 상황에 좀 고립이 되셨을까요? 태화강 인근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차량 수십여 대에게 물이 이렇게 둥둥 떠 있잖아요. 그래서 태화강이 범람을 하면서 급격하게 물이 불어났는데 여성분이 아마 차를 빼려고 주차장으로 갔다가 네. 고립이 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구조되셨고 고립되셨던 분이라서 위로부터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 다행이고.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태풍이나 홍수 이런 이제 기상 악화 상황이 발생하면 예보가 되거든요. 방송으로도 되고 또 긴급 안전 문자도 날라가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절대로 강이나 수변에 주차를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 그 전에 혹시 몰라서 주차를 해 두셨다 하더라도 차 빼러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승국 씨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냥 나오시면 안 될까요? 눈에 보기에는 얕아 보이고 물이 맞아요. 잔잔해 보였죠.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건장한 청년들이 줄을 서서 구해주려고 들어가셨다가 그 스스로가 휩쓸려 갔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나 저렇게 홍수나 태풍 시에 불어난 물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물살이 아래에서 흘러가거든요. 아래서. 그렇습니다. 네. 절대로 저렇게 기상 악화된 상황에서 물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러 가셔도 안 되고 주차된 차량을 또 빼겠다고 가셔도 안 되고요. 절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귀한 말씀과 함께 저의 시청 끝났습니다. 첫 번째 영상 나오자마자 지금 바로 끼어드셨거든요. 시청자 모두. 네, 시청자 모두 바로 해제하셨어요. 잊었습니다. 아니, 그만큼 사실 이 수해라는 게 우리에게 항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일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데 영상 보면서 그 생각은 했어요. 차바라는 거는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각인이 세게 된 단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영상 보니까 뭐지? 생각보다 센 거였나?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태풍이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매미, 루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태풍에 비견할 정도로 초강력 태풍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차바가 사실 제주도나 남부 지역을 좀 강타한 뒤에 이제 소멸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중부지방, 강원도에서는 좀 각인이 좀 안 되는 상황인데요. 해운대라는 영화 있잖아요. 지진해일을 소재로 한 네네네. 그 영화의 실사판이다라고 할 정도로 당시에 그 찍은 부산 광안대교 네. 그 사진이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네네. 아, 저게 지금 영화 장면이 아니라 실제 사진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이게 정말 내가 어느 지역에서 이 태풍을 맞이했느냐에 따라서 뭔가를 약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봐도 차바라는 게 굉장히 강한 태풍이라는 거 저도 다시금 좀 알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물가라는 거는 단순히 강, 하천뿐만이 아니라 바닷가도 예외는 아닐 것 같거든요. 차바가 왔을 때 바닷가 주변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역시 또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영상 만나보시겠습니다. 이게 전남 여수거든요. 비가 그냥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파도가 지금 이미 여객선이 초대된 거고요. 네. 이거 너무 위험한 상황이 지금. 순식간에 지금 다 쓰러지셨어요. 네. 휩쓸려서. 다 지금 건장한 성인분들인데도 한 번에 그냥. 무섭네요. 빠지는 순간은 잘 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순간은. 근데 이제 빠져서 나와 보니까 그 방파제가 아니고 신항 내에 이제 그 물 위더라고요. 방금 그 파도로 저기까지 가신 거예요. 예. 우와. 마치 바람 소리. 파도가 사람을 잡아서 데려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상 이제 물 위에 뜨니까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 들어보다 보니까 이제 제 눈에 이제 항해사님이 들어와서 이제 그쪽으로 헤엄쳐서 가서 그분을 이제 안고 본인도 지금 빠지신 건데. 무사히 해출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으라고. 지금 헤엄쳐 오신 것도 엄청난 거리로 오신 거예요, 사실. 네네, 그렇죠. 발목 골절이 되셨어요. 올라오시는 과정도 엄청 힘겹게 올라오시는데, 와.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치는 것보다는 그 구조에 처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 명예전당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상투적으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현실이 영화 드라마보다 훨씬 드라마틱하다고. 지금 이 짧은 영상에도 그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도 나오지 않는 어떤 긴박함이 있었거든요. 어떤 상황이었죠? 그 여객선이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여수 신항으로 피항을 했대요. 근데 이게 강한 바람에 밀려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오동도 그 방파제에 여객선이 이렇게 충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고립을 했고요. 네. 해경 구조대가 급파돼가지고 선원을 구조해 나오는데 파도가 그 방파제를 덮친 거죠. 그래서 해경 대원과 선원 6명이 바다로 휩쓸려 나간 거고요.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렇게 물에 떠다니는 그 선원들을 이제 구조를 한 거죠. 정말 해경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이 짧은 영상으로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예전당 한동안 잊고 있었던 공식 질문 한 번 더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특별한 게스트 모셨으니까 나는 지금 해경이 되었습니다. 바다에 내가 휩쓸려 빠졌습니다. 내 앞에 나 말고 선원이 보입니다. 저렇게 똑같이 선원을 살리는 행동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게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의인 소개 프로그램인데 희생자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도 쉽게 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한 질문이에요. 아니 이승국 씨,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MC로서 늘 던지던 질문. 게스트 오셨으니까 우리 모두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잠깐만. 그런 취지. 언론인 분들끼리 바로 너무 편먹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언론인도 편이 아니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3대1이 된 느낌 뭔지 모르겠어요. 농담처럼 들어봤던 거고요. 이건 좀 궁금해요. 해경도 사실은 경찰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잖아요. 표창원 소장님이라면 같은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셨을지. 저 같으면 말이죠. 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아니 엄두도 못 내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저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너무 맞는 말씀. 각종 기상 악화 상황에서 절대로 바닷가에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바다는 강이나 또 민물보다도 훨씬 더 이런 기상 악화 상황에서 무섭습니다. 이 수면이 겉에서 볼 때는 멀리서 볼 때는 잔잔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요동치는 조류의 힘이 있거든요. 엄청난 바람의 힘이 물들을 휘감고 바다 전체를 흔들고 있는데 그 힘이 모였다가 갑자기 거센 해일이나 파도로 탁 치는 거거든요. 방금도 그랬어요. 방금 그랬잖아요. 별일 없어 보이다가 갑자기 큰 파도가 넘어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절대로 네.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이 강원도 같은 경우도 동해는 바다죠. 네. 그리고 산마다 계곡 있죠. 강도 많지 않습니까? 소양강도 있고요. 태풍이나 기상 악화 상황에 절대로 누구도 가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라는 거 정말 위력이 이 정도였는지는 저도 이번에 실감하게 되네요. 그리고 차바가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차바가 발생한 게 9월 29일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건 10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8월, 9월이 지나서도 네. 이 태풍의 그 위력이 계속 남아있다, 그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좀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네요. 우리 예상 밖에 있는 변수로서도 언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언제나 준비하고 예방책을 마련해 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놓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집중 호우가 내릴 때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의인들의 영상이 또 담겼다고 합니다. 만나보실까요? 비가 굉장히 내리고 있는 날이고요. 거리에서 지금 낙엽을 주워서. 배달 기사님이 저걸 그러네. 옆에 계시네요. 네, 오토바이도 세워져 있고요. 그러네요. 이건 좀 많이 바퀴 나왔다. 반까지 차올랐어요. 일반 시민이 또 지나가시다가 그러네요. 막힌 배수구를 지금 물이 내려가는 모습이. 낙엽들 다 치우시는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건데 네. 감사하네요. 안에가 막혔는데 지금 수작업하면 지금 여기 중학생. 어이구. 저거 좀 약간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뒤로 이제 후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선이 자기가 이제 신발을 벗고 그 다음에 맨손으로 거기 배수구를 쳐다서 물이 이제 차를 못 지나가니까 자기가 이제 손으로 다 긁어서 이제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뭇가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희망이에요, 진짜. 맞아요. 너무 멋지네요. 거의 한 고맙고. 30-40분 정도를 불탄식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중학생. 집중호우가 내릴 때 막힌 배수구를 전문 인력이 오기 전에 배달 기사님이 아니면 시민분이 혹은 중학생이 나서서 정리하는 영상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당연합니다. 평상시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했던 나뭇잎, 쓰레기, 특히나 담배꽁초들. 이 배수구로 바람에 따라서 밀려오기도 하고요. 네네. 집중호우 같이 비가 많이 내릴 때 배수구가 막혀 있으면요. 도로 전체에서 물이 빠질 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도로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커다란 저수조가 되는 거예요. 물이 그냥 그대로 도로 전체에 잠기게 되고요. 네. 그러면 지나가시던 시민분께서 걸어다니지 못하고 넘어지신다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으니까 밑에 파인 웅덩이 같은데 발이 끼어서 발목을 다치고 쓰러지신다든지 심지어 차량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침수 높이가 있습니다. 엔진 흡기구 속에 물이 들어가면 엔진이 멈춰버려요. 예. 그리고 모든 전자장치가 작동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차량 안에서 탈출하기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시민분들께서 배수구를 보시고 자신의 손이 더러워지는데도 낙엽, 쓰레기, 담배꽁초 이렇게 꺼내주신다는 거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차량이나 시민들의 안전 위협을 미리 예방해 주실 수 있는 정말 따뜻한 영웅적인 시민적 손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더욱 더 궁금해집니다. 이청철 기자님, 저거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아까는 않는군요. 정확한 대답 못 들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저는 배수구를 청소하는 의인들을 좀 취재해 보겠습니다. 아하. 그죠. 왜냐면 또 그게 또 누군가는 이걸 알려서 우리 프로그램처럼 이 영향력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나 이제 알았어요. 이청철 기자가 오신 이유가 있네요. 우문에도 현답을 하실 수 있는 이 재치가 있으신 분이네요. 전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예, 아까 그 표 소장님이 영웅의 손길이라고 했는데 저는 영웅의 손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누군가 또 영웅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솔직히 배수구에서 그거 치우는 거 누구나 사실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귀찮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지저분해지니까 그런 거 안 할 뿐인데 사실은 지금 그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머리론 다 알거든요. 저거 도움 된다는 거. 근데 시간 좀 버려야 되고 무엇보다 더러우니까 행동으로 이게 나오지 않는 건데 이런 거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보면은 정말 작은 힘이라도 한 명 한 명이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게 사실 우리가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의 그 종합 대책을 좀 알아봤습니다.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이거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왜냐면 우리 그냥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뭐 좀 도움이 되고 싶어도 어디가 어떤 피해가 벌어지는지 실시간으로 알아야 우리도 뭐 대책을 세우잖아요. 네. 이런 게 좀 강원도 입장에서 되는 게 있는지 궁금했어요. 네. 지금 강원도에서는 네. 기상특보, 이제 뭐 호우주의보 이런 것들이 이제 발효가 되면은 네. 강원도 재난상황실이 24시간 관리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스마트 강원 통합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재해 위험 지구에 그 CCTV 24,000여 개를 설치를 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네. 이거를 유관기관 170여 곳과 상황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감시체계랑 대응체계를 잘 갖춰져 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참사가 발생하는 일 우리가 이미 겪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2년 전 청주 오송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가슴 아프게 기억하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물차! 물차! 지하차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아주 오래된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네. 우리가 너무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순간들이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물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죠. 맞아요. 근데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정말 그 차오르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속도더라고요. 네. 아우, 버스 지붕 위로 올라와서 그렇죠. 호부적 들고 있었는데 네이비 색깔 티셔츠 입으신 남자분 한 분 계셨는데 제 손 잡아가지고 난간에다가 같이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때 정말 모두 한 마음으로 뉴스 속보만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차량 지붕으로다가 이제 막 급하게 올라갔어요. 그 아주머니 한 분이 못 올라오고서 이제 살려달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아주머니를 일단 끌어올렸어요. 멍이 다 들었네요. 소리 엉망진창이네요. 패인 곳도 있고요, 까진 곳도 있고. 네. 스티로폼이나 나무랑 판자나 뭐 목재 같은 걸 잡고 둥둥둥 이제 떠 있는데 그 화물차 기사분이 저를 먼저 좀 이제 꺼내 주셨어요. 감사드리면서 그 연락처라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끝까지 안 주시더라고요. 기사님. 동네 주민,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 그분들이 민원에 신고를 하면 분명히 누군가 나와서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못이 있는 문제이고 하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겠죠. 다시 봐도 정말 뭐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 게 좀 죄송할 정도로 안타까운 현장의 기억들이 좀 다시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이 기억을 우리가 안타깝게 갖고 있는 건 막을 수 있었어요. 피할 수 있었고. 근데 예견된 참사를 기어이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정말 인재로 분류해야 되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물론이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폭우로 그 미호강의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그 하천수가 급류가 되어가지고 지하 차도로 유입이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임시 제방이 굉장히 부실 공사였다는 거고 현장 관리 감독도 부실했고요. 14명의 귀한 생명을 앗아갔고요. 또 16명이 상해를 입는 그러한 대참사로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허망하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 또 부상 입으신 생존자분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까지도 이 유가족분들께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아직까지 안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2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면 실장님이 설명해 주신 총체적인 부실과 난국, 그 책임보다도 높은 곳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다시는 이런 인재, 황당한 참사 발생하지 않아야죠. 예방조치 정말 잘해야 합니다, 이제는.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생각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면에서 시선을 잠깐 강원도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도 분명히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혹시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강원도는 지금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수 우려 지역도 있지만 그만큼 산사태 위험 지역도 많은데요. 사실 이런 산지 외딴 곳에는 그 1, 2인 가구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 연령층이 보통 고령입니다. 위험 징후를 감지를 하더라도 스스로 그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지금 그 민간 지원단을 1대1로 매칭을 해서 이분들이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좀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원도형 대피 시스템 마련돼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또 이런 부분, 고쳐야 될 부분 그리고 준비해야 될 부분도 생각하지만 동시에 이런 순간에조차 의인분들이 나타나세요. 그렇습니다. 앞서 봤던 그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에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 분을 구조해 주셨던 트럭 기사 유병조 씨가 계셨고요. 그 다음에 영상에서는 인터뷰를 해 주셨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구조가 되셨어요. 트럭 기사 유병조 씨가 구조해 주셨거든요. 그럼 구조가 되었으면 자기 몸부터 살피는 게 기본적인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자기가 구조됐는데도 바로 다시 다른 분 구조하러 나서셨어요. 이분이 증평군청의 공무원 정영석 씨거든요. 이러한 분들이 그야말로 우리 곁에 영웅 의인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의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주 오송 지하 참사가 있었던 2023년 집중호우와 태풍, 우리나라에 좀 전국적으로 유독 많았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이구, 또 지금 밧줄이 나온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네요. 아, 네. 네, 끌어당기고 있는데 참. 아이고. 차가 차량 침수. 주변. 예,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러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이구. 와, 이거 지금 무섭습니다. 산사태. 아까 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네. 딱 영상이 있네요. 어우. 강원도는 산악지대여서 예. 저런 산사태 위험이 상존하죠, 진짜. 네, 피암 터널 위로. 네. 규모가 무시무시한데요? 네. 완전 도로가 막혔네요, 그냥. 산사태가 벌어지는 영상도 우리가 잠깐 만나봤습니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첫 번째 영상은 네. 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릴 때 SUV 차량이 폭우에도 불구하고 하천을 건너가려다가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보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밧줄로 2명을 구조하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영상은 태풍 카눈이 오기 전에 여러 번 이렇게 폭우가 내렸거든요.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나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때 산사태가 총 4번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거를 본 이제 정선군에서 도로 양방향을 이제 전면 통제를 하면서 사전에. 다행히 네,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늘 사후 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선군에서는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네. 반가운 말씀인데 제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결코 기상 악화 시 물 가까이 차량이건 사람이건 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자연의 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 같고요. 올해 역시 일상을 뒤엎은 폭우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2025년 7월 닷새간의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 5일간의 상황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다가와 서쪽 지역부터 빗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된 건 지난 7월 16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경기, 전라, 충청도 등지에 막대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곧바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선의 가장교차로입니다. 옹벽이 붕괴되면서 지나가던 차량 2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숨졌는데요. 개통 1년 9개월 만에 옹벽이 붕괴되면서 부실공사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17일 새벽엔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14.9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강수량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예산군과 서산군, 마을 일대가 침수돼 주민들이 고립되고 청량군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2명이 매몰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전남 광주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천, 석곡천, 소태천 등이 범람했고 불어난 물살에 떠내려간 2명의 실종자가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상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올해 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산청군에는 시간당 101mm의 비가 쏟아지면서 19일 하루 동안 15번이 넘는 산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모두 13명이 사망하는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튿날에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20일 새벽 경기도 가평군에는 4시간 동안 20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산사태로 인해 주택이 무너지며 주민 1명이 사망했고 캠핑장에 놀러왔던 일가족이 실종됐다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5일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망, 실종 28명, 대피 인원 13,00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남겼고 침수된 건물 6,800동, 도로와 제방 등 공공시설 피해 역시 3,700건에 달했습니다. 2025년 수해는 여기서 끝일까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단 하나, 체계적인 대비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강원도에도 말씀드린 대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속초였는데요. 피해가 있는 곳에 또 의인분들도 계세요. 감사하게도 큰 피해를 입은 속초에 이 복구를 위해서 뜨거운 땀방울을 함께 모으신 분들의 영상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실까요? 도심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발목까지 찼고 맨홀 뚜껑이 열렸나 봐요. 그러네요. 아예 그냥 네. 숙소가 오르네요. 네. 차들도 지금 거의 못 가고요. 와. 지금 저 물을 빼내는 거잖아요. 양수기 같은 걸로.
위험한 상황. 위험한데? 가장되네. 물난리 이후에 수해 복구, 네. 긴급 살수. 저거 전부 다 걷어내는 작업. 진흙이 계속. 네. 도와주시는. 왜냐면 또 일반 저런 거 안 해보신 분들이 혼자 저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영상 속 주인공이시죠. 속초시 자율방재단 전성만 단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방금 영상으로 태풍 카눈 때 속초 모습 잠깐 봤거든요. 네. 직접 보셨으니까 사실 더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피해가 많았죠. 어느 정도였나요? 네, 속초는 설악산이 깊어가지고 한번 폭우가 쏟아져 따르면 300mm, 막 500mm까지 막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에서 미처 호화를 못 받아주니까 다시 역류가 돼가지고 다시 막 하수도로 막 치고 들어오고 물난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더 저지대인 곳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저기? 예, 저지대가 속초가 옛날에 거기가 다 그 매립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다 옛날엔 바다였어요. 바다에다가 매립지. 그런데 이제 그 바다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어디가 좀 많이 피해를 보나요? 막 집도 있을 것 같고. 속초의 그 안암프라자, 청학동 사거리 그쪽으로 막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충조 기자도 대충 기록으로 알고 계시죠? 그때 피해량. 네, 당시에 시간당 90mm의 폭우가 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체감으로 잘 안 올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시간당 30mm 정도가 폭우라고 이제 불리기 시작하거든요. 시간당 50mm 정도가 되면은 양동이로 들이붓는 수준이라고 해서 우산이 소용없을 정도고요. 90mm다? 라고 하면은 사실 하늘에서 폭포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해주시니까 정확히 어느 정도 상황이었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피해 입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자체로도 억장이 무너지실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피해받은 우리 집을 정리하고 복구하는 거 이거는 안 해본 거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가서 어떻게 좀 도와주시는 건가요?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산사태가 난 지역은 일단 그 진흙, 그 산에서 내려오는 흙이 전부 다 진흙으로 물을 먹어가지고 사람이 진짜 운반하기도 힘든 정도로 수작업으로 다 치워서 집을 치워주고 하면 그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이재민들께서 공무원도 아니고 아무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는 자율방재단이 오셔서 막 도와주시는 것을 알 때 어떻게 혹시 감사의 표시나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음료수도 많이 사다 주고 지나가다가 들리기도 하고 고맙다고 식당 같은 데는 저희 방재단을 초대를 해요.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안 간다 해더라도 굳이 꼭 와서 식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또 식사도 대접받은 적도 있고 고마움을 알으니까 또 서로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방재단을 강원도의 18개 시군 방재단 활동이 곳곳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이 서로 그래도 전달되고 있는 것 같고요. 속초시 자율방재단은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38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사실 자율방재단이라는 조직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정확하게 자율방재단이 어떤 조직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자율방재단이라는 글자 그대로 그 지역 동네를 다 아니까 동네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관공서에다가 협조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자율방재단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수해뿐만 아니라 폭염도 있고 산불도 있고 여러 자연재해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사회적 재난이라든가 또 인적 재난도 있고. 그래서 이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 이런 생각으로 지역의 가장 밝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조직인데요. 2005년부터 강원도 내에 있는 시군에서 재난방지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결성되기 시작했는데 강원도 내에서 가장 빠른 시군은 결성된 지 한 20년쯤 됐고요. 시군마다 차이가 있는데 속초시의 경우에는 한 10여 년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율방재단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강원도 내 18개 시군을 통틀어서 3,600여 명. 평균으로 보면 속초시가 더 많은 인원들이 활동하는 셈이에요. 그러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계시고요. 이게 실제로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행정력이라는 거 대단히 강하고 자원도 풍부하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방, 경찰. 그런데 대한민국 방방곡곡 구석구석 다 미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자율방재단이나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들을 살펴보고 혹시라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 있으면 조금씩 그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행정력이 필요한 곳이 생겼다. 그때 이제 바로 행정력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시고 행정에서는 딱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해서 보수하고 대비하고 그야말로 주민 자율 행정력이 선순환 구조로 재해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커다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이 규모를 확대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시스템을? 지금 강원도에서 올해 그 자율방재단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강원 아리아리 대피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리아리 대피 지원단이요? 네. 길이 없으면 만들어 나가자. 그렇게 해서 화이팅 하자.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아리아리. 그런 거군요. 실제로 아리아리 많이 좀 쓰시는 말인가요? 예, 지금 한참 이제 준비 중입니다. 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확대가 됐으니까요. 활동하려는 목표도 좀 더 커졌을 것 같거든요. 어떤 활동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이런 데서 그 고령층에 있는 주민들이 쉽게 대피하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 1:1 매칭을 통해서 돕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체가 바로 강원 아리아리 대피 지원단입니다. 지금 강원도의 인구 그 65세 이상의 인구가 지금 25%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관 협업 체계가 좀 빛을 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복구뿐만이 아니라 재해 예방에도 조금 더 큰 힘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겠다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막상 활동하시면서 힘드신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좀 어떤 게 좀 힘드세요, 활동하시면서? 단원들이 그 현장에 와서 크게 어려움 없고 우리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 봉사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고성 산불 났을 때 초토화가 돼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방재단이 다 주민들을 봉고 채다 태워가지고 다 대피시키고 방재단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힘든 게 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봉사 정신으로 가득 차 있으세요. 맞아요. 딱 그 제가 느낄 때는 힘든 게 무척 많으세요, 보니까. 온 땀 흘려서 자기 자비로 다 하시는 봉사 활동인데 지원이 하나도 없고 이런 것들이 딱 속으로 느껴지는데 이 얘기 안 할 거야 라는 그 의지가 보이시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불평 불만이 없어요. 맞아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멋지시고 이게 봉사하시는 분들의 이 정신이 투철하신 것 같아요. 많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도 해드리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게 방재단과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 활동을 하실 거예요. 또 어떤 각오 갖고 계신지도 조금 궁금해요. 방재단의 그 최고의 목표는 시민이 최선이에요. 안전이 최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 저희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자율방재단. 저희가 전성만 단장님을 대표로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자율방재단 명예전당 올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올려드려야 될 그동안 정말 뭐 수해, 산불, 온갖 재난 때마다 본인들의 안위를 전혀 돌보지 않으시고 자율봉사로 가서 시민들 도와주시고 재해복구해 주신 그 정말 영웅적인 활동들 의인이 되시기에 충분하고 명예전당에 모셔야죠.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속초시 자율방재단만 특별히 모실 수 있느냐. 강원도에 18개 시군에 다 자율방재단 있잖아요. 그렇죠. 전국으로 보자면 228개 자율방재단들이 각 자치단체마다 있단 말이죠. 모시려면 다 모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게 한 가지가 걸려서 한번 이번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신속하게 복구에 도움을 주시는 그런 보다 남다른 성과를 조금 더 보고서 모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 좀 제 마음에 좀 걸림이 있네요. 소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올해
큰 피해가 없이 잘 이겨내자는 의미로 명예전당에 오르는 것 잠시 이렇게 미뤄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장님 어떠세요? 예, 앞으로 아직도 이 재난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또 다시 시작이라고 봐도 되니까 피해가 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방재단들 다 열심히 또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널리 살펴주십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또 어떤 일이 있던 간에 많은 분들께 도움 주시고 또 많은 힘 쏟으신 다음에 명예전당 오르실 거라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이지만 나와주셔서 방재단 활동도 소개해 주시고 또 여러 이야기 들려주셨어요. 오늘 기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방송하시면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우리 방재단을 방송에서 알리게 돼서 자부심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청철 기자님도 오늘 처음 함께 해주셨어요. 어떠셨나요? 네, 제가 재해 현장을 취재를 하면서 이게 뭐 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 다시 한번 수해의 위험성 이런 경각심을 좀 깨우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현장을 취재할 때 이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예전당 오늘 수해 특집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수해 피해가 굉장히 큰 지역은 아닌 곳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 동네는 그렇게까지 피해가 크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피해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가 정의로운 의인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이 의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가 될 때까지 명예전당 불빛은 계속 밝히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죠. 단장님 말씀 잘하시네요. 그죠?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많이 떨었습니다. 하나도 안 떨리신 것 같은데요. 전혀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정의로운 의인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의인을 세상에 소개해 주세요. 명예전당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